어제 보니까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게 그동안 많이 빠져서 그야말로 지수를 사는 것인지 아니면 펀더멘털 바이인지 고민이 좀 되는데요. 만약에 주식을 산다면 대형주에 더 기회가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이슈죠. 바로 신라젠. 거래 정지가 이제 풀리겠네요. 정말 벼락 같은 인생을 사는 신라젠인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바이오 주식에 또 훈풍을 넣어줄 수 있을지까지도 오늘 심층 분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하시는 게 이벤트가 오늘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좀 질문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바로 첫 번째 질문이 외국인 순매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은 어쩌면 9월 말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는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이 8거래일째 사주면서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거든요. 네. 근데 그 대부분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는 부분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수 기준으로 2200을 뭔가 마지노선으로 여기까지는 좀 방어해야 된다라는 외국인들의 어떤 의지도 조금은 느껴지거든요. 네. 이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정말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을 사는 건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좀 반반이 아닐까. 반반? 네,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증시는 작년 한 4월, 6월 정도 고점을 찍고 나서 네. 계속 이제 1년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네.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주가들 국가들도 주가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 미국이 이제 하락을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뭐 일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매도세를 올해 보여준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난 3월 달부터 한 6월 말, 7월 달까지 매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때 매도 금액이 거의 한 7, 8조 정도 되고요. 또 그 이후에 7월 10일 정도가 될 거예요. 7월 10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또 한 5조 원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물론 이제 이게 코스닥은 별개로 코스피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매도를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의 그 수급 동향을 본다라면 한 최근 두세 달 정도 흐름을 보시면 시장 전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특정 섹터를 집중해서 매수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난 한 7월부터 한 9월 정도까지 혹은 8월 중순까지 흐름을 보면 우리가 뭐 소위 태조 이방원이라고 말을 하죠. 예. 뭐 방산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쪽에 좀 집중 매수가 들어왔었고 최근 뭐 일주일 정도만 볼게요. 일주일만 본다라면 그냥 딱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죠. 네, 그리고 LG 에너솔루션이라는 이런 몇 개 종목만 매수를 하고 나머지는 좀 매도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국내 시장이 싼 거는 맞는데 그 시장 전체적으로 싸다라기보다는 특정 섹터에 한해서 좀 싸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쪽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여전히 뭐 성장주라든지 혹은 좀 실적 대비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좀 냉혹하게 좀 강하게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 수급이 좀 변화되고 좀 다르게 나오고 있다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들도 이제 이런 수급 동향을 보여주는 거는 돈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전 같으면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장이 좀 좋을 때는 조금 뭐 비싸다게 생각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인덱스 매수가 들어올 때 같이 매수가 들어와주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좀 안 좋은 종목은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종목을 매수하는 그러니까 그냥 자산 리밸런싱 과정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또 투자 전략 팀장이신 저희 신중홍 의원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소위 단타는 대형주로 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지수를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사실 방송에서 얘기하려다 놓쳤는데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살 때가 아닌가?
근데 기가 막히게 그때부터 샀어요. 올랐고 아니 못 샀죠. 샀으면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이 사는 게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인식 때문에 그렇겠죠. 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니면 펀더멘털 바이라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갈 텐데 지금 좀 지수를 보고 들어가는 매매가 아닌가?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외국인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봐도 예. 한국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그냥 그 칩메이커를 이제 지수로 만드는 거고 우리가 왜 브라질 하면 철광석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브라질 살 때는 철광석이 좋아지면 사지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을 사는 거는 반도체를 산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때 반드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러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드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거나 모멘텀이 좋은 주식을 사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수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본다면 고점에서 달러화 기준으로는 네. 50%가 넘었어요. 거의 60% 가까이 되는 하락폭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딱 PBR이 1배거든요. 자산가치 수준까지. 물론 여기서 더 하락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적자가 난 적이 있었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네.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가까운 사례. 물론 네. 금융위기 때는 분기 적자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연간으로는 네. 흑자를 보였던 사이클을 계속 보여준 그런 신뢰성이 있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한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서 한 달 이내에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긴 사이클이라는 게 또 6개월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가격적인 매력도에서는 6개월 후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에서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도 어저께 데이터를 좀 봤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산 종목이 두 개 합치니까 1.3조 원이 넘더라. 그러면 시장이 1.4조 원이니까 그래도 나머지 산 업종은 어디지? 이러고 봤더니 유통, 필수 소비재. 의류. 네, 그렇죠. 유통 필수 소비재인데 아까 정다운 연구원하고 연결했을 때 저평가 종목 그리고 최근에 이익이 올라오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 시장으로는 이익이 하향하지만 그래도 3분기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오는 업종을 살펴봤더니 유통하고 필수 소비재였거든요. 더불어서 아까 자동차하고 조선도 있었지만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시장이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놓고 예. 모멘텀적으로는 3분기 실적 개선주를 사고 있구나 예. 이렇게 결론이 되더라고요. 유통과 필수 소비재는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도 있지만 환율 수혜주들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환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기도 한데 그러면 저희는 당분간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보처럼 그리고 시장에서 대형주들이 오르는 것처럼 대형주의 기회가 더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 다음 질문 연결하면 네. 왜냐하면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시장의 고질병이기도 한데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의해서 너무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외국인도 안 사는 이유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형주의 투자 가치가 더 빛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지금은 시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 판단하고 있는데 기준을 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주 저점을 찍고 아직 그 자리를 훼손하진 않았어요.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한 2주 정도의 흐름을 보신다라면 혹은 한 달 정도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 제일 약한 국가가 미국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같이 동조해서 하락을 하는데 상반기랑 다른 점은 미국이 만약에 상반기 한 2% 하락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3%씩 더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는 미국이 한 4%, 5% 하락을 하더라도 뭐 아시아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를 보면 한 2% 정도 선에서 하락을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일정 부분 먼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시장이 좀 충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면은 어찌됐든 지금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단기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 혹은 뭐 일부 게임주라든지 이런 성장주들은 뭐 이
정말 이 작은 반등장에서도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은 저는 좀 과감하게 좀 자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추세가 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에 시가라든지 종가, 뭐 저는 보수적으로 본다라면 종가, 좀 공격적으로 본다라면 시가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버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버티는 게 맞다. 네. 시장은 저점을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종목군들은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거나 그 지난주에 반등의 시점이 되었던 자리를 안 깨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외로 시장이 만약에 안 무너지거나 여기서 치고 나간다라면 뭐 치고 나간다 해서 뭐 2,800, 3,000원 간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지난 여름처럼 한 2,500 언저리까지 올라온다라면 이들 종목군들이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이들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더 시간과의 싸움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도 추세가 그나마 살아있는 기업들이 정말 일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정말 그 모든 섹터가 그러니까 섹터는 조금 흔들림이 나와도 그 안에서 종목별로는 또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군들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을 지어서 종목을 가지고 갈지 아니면 좀 과감하게 조금 손절을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게 10월 말 혹은 11월 달 증시가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손실은 적고 또 상대적으로 수익 반등이 나온다라면 수익은 좀 더 나올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절할 만한 종목은 뭘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라든지 아. 뭐 네이버라 이미 그들 종목은 반등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뭐 넷마블 같은 경우도 어저께 뭐 9%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조심스럽게 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터주를 보신다라면 전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SM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조금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카카오 네이버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는 또 네. 아니면 게임주는 아시는 것처럼 또 공매도가 좀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물론 실적이 악화되고 밸류에이션이 비싸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까지 하락했으면 반등이 나와줄 만도 한데 공매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그 정책 당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뭐 간복이긴 하지만 계속 얘기는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증권 안정화 펀드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10월 중순 정도서부터는 좀 발효가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 네. 10월 중순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10월 10일 딱 됐다고 해서 바로 자금 그러지는 집행되는 건 않겠죠. 않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저점을 막 이탈하면서 막 위협적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좀 흔들림이 나온다든가 지금 영국 리스크가 다음 주에 어떻게 확대될지 또 이태리로 전이될지 아니면 또 미국의 또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융사를 중심으로 어닝 시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이 또 흔들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흔들린다라면 아마 증시 안정화 펀드 자금 집행 가능성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 저는 공매도도 자연스럽게 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뭐 한 11월 뭐 정말 희망 회로를 돌린다라면 한 11월 정도서부터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증시 안정화 펀드로 자금이 뭐 10조가 될지 5조가 될지 뭐 20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자금을 집행을 해도 공매도가 그냥 진행이 된다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저는 같이 갈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증시 안정화 펀드가 집행이 되는지 여부 그러면서 약간 시간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매도 관련해서도 좀 제한된 뭐 3개월짜리든 뭐 6개월짜리든 한시적인 그 규제가 좀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의 얘기가 투자자 여러분들께 진짜 조언이 됐으면 하는데 저희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떤 토론을 하고 계시냐면 앞서 이제 손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미 손실 30, 40%일 텐데 지금 자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새벽은 온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새벽은 오기 때문에 너무 손실이 많이 난 종목은 자르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분들의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전략팀장과 네. 저희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께 각각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일단 먼저 저의 전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거시 경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네. 이렇게 안쓰럽게 보세요. 아닙니다.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상황이 우리가. 근데 이제 제가 지켜야 되는 종잣돈의 그 마디 지수가 있어요. 아. 이걸 훼손하면 앞으로 부의 승수 효과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건 지키자. 원칙적으로. 그렇죠. 저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될 것들 소위 2차 전지들은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키되 많이 안 빠졌습니다. 네. 자, 두 분이라면 네. 지금 반등 시 현금을 확보하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또 일부 투자자분들의 얘기처럼 새벽은 오니까 기다리고 보유하고 일단 시장을 지키겠습니까? 자, 제가 네. 먼저 얘기를 해보면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코스피는 외국인, 코스닥은 기관에 의해서 움직인 장이거든요. 예. 코스피 외국인 2200이 깨졌을 때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걸 보면 코스피에 대한 뭐 대형주에 대한 거는 지금 가격에서는 굳이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팔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코스닥은 기관 장세.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흔들리는 장기보다는 기관이 뭘 사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무엇을 샀느냐? 2차 전지를 샀더라고요. 예,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어떤 기업들의 뭐 퍼포먼스는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일치하시네요, 전략이. 예, 짠 듯이 그렇진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말씀하셔갖고 사실 좀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창희 네. 대표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시각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싼 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시장이 싸다가서 내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좋아야지 모든 종목이 같이 올라갈 때 내 종목이 좀 부실하더라도 같이 올라가는 것인데 시장은 지금 정말로 몇 개의 종목만 가지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종목은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짤로 이렇게 도는 것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현대중공업 뭐 10년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지금 얼마 뭐 이런 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형 종목이라고 좋은 알짜배기 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맞아요. 10년 동안 버텼는데 20년 동안 버텼는데 알고 똑같아요. 보니까 뭐 똑같거나 뭐 마이너스 더 70% 떨어졌거나. 막 이런 거 짤들이 있는 것처럼 예. 시장이 간다고 해서 새벽은 오겠습니다만 새벽이 온다고 해서 내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종목별로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장은 저는 V자 반등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완만하게 그러니까 상당히 좀 힘들게 하면서 지난 여름보다 더 힘들게 하면서 주가는 올라갈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 한 2,5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길면은 뭐 한 두세 달, 짧으면 한두 달 정도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올라왔을 때는 당연히 현금화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올라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 태조 이방원 봤잖아요. 태조 이방원은 막 어떤 종목은 막 70% 100% 정도 올라왔습니다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예 못 올라갔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종목을 반등은 오겠습니다만은 내 기업이 정말 이 반등에 동참할 수 있을지, 네. 이 반등에 동참할 수 없을지를 구분하고 동참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현금화하고 나서 동참할 수 있는 기업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현명한 리스크 테이킹 하시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전략이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신라젠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2년 5개월 만에 오늘 다시 거래가 됩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신라젠이 거래가 재개되면 바이오주의 훈풍이 또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 어떻게 될지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맞습니다. 저희 앞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 두 분의 얘기를 저희가 또 같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유창희 대표님 준비를 해 오셨을 것 같아서 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2년 5개월 만에 상장 재개가 되고 최근의 흐름들이 좀 상장 페이지를 좀 과감하게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혜택을 좀 받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한두 달 안에 또 결정될 수 있는 코오롱 티슈인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다만 뭐 신라젠이 상장 폐지가 안 되고 오늘 거래가 한다고 해서 과연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훈풍이 들어올지 여부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적이 좋게 나온다든가 혹은 뭐 임상 시험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게 여러 바이오 기업들이 나오면서 이쪽에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냥 개별 기업 흐름들로 변화가 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제 호가가 다시 재상장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동안 좀 매도하지 못했었던 대기 16만 명의 이런- 소액 네. 주주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예. 아주 나이스한 흐름은 힘들지 않을까 좀 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측하는 건 거의 점쟁이의 영역처럼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오늘 천하 제일의 단타 대회가 열리겠다. 거래 라고 대금이 하시는데. 상당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슈 자체가 나왔던 거는 분명 펀더멘털이 좋은 건 아니죠. 분명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폐지, 펀더멘털이 펀더멘털이 안 좋다고 상장 폐지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네. 여기서 말하는 펀더멘털은 이제 경영진의 배임, 횡령과 그렇죠.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그렇죠. 이 회사를 믿을 수 있을까? 그렇죠. 라는 얘기였는데 상장 폐지가 안 된 거는 소액주주분들을 위해서는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건 상장이 돼 있다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장이 돼 있지만 기업의 이익이 그리고 기업이 이익이 좋은데 주가가 싸니까 이렇게 했을 때 판단인데 예전에 저희가 한번 이제 그 제약과 관련된 전문가 뭐 베링거 잉글하임인가 거기서 이제 거의 20년 동안 있었던 분을 고문님을 모셔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이제 제약바이오도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신약이라든지 제네릭 같이 정말 자기가 뭔가를 팔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제품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큰 트렌드가 이제 치료제 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기업을 찾는 기회로는 활용하겠지만 신라젠이 상장 폐지가 안 되고 거래가 재개됐다고 해서 전체 바이오라든지 전체 제약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막 왜 작년에 우리가 NFT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의 어떤 거창한 타이틀이 있으면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오늘 천하제일의 단타 대회는 앞서 그렇게 흐름이 좋을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은 또 불나방처럼 달려분들은 투자자들이 계시면 주가가 그야말로 그쵸. 급등할 이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호가라든지 예. 거래가 재개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뭐 상하방, 네. 상방은 200%인가요? 열려 여기까지 열려있기 있잖아요. 때문에 상당한 변동성이 수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한가 갔다가 상한가 갔다가 보합으로 끝낼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묵혀 있었던 그쵸.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도 좀 소위 말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아유 어렵네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저희들의 의견을 모아 보니까 그리고 신라젠의 경험을 보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기업의 경영 상황, 기업의 어떤 내용을 아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구나, 네. 괴리가 많구나라는 좀 씁쓸한 결론도 남겼습니다. 신라젠이 2년 만에 다시 거래가 재개됐고 이것이 바이오주의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결론을 짓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라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개별 이슈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투자를 권유를 지금으로서는 투자 매력이 크게 있지 않다. 네. 그럼요. 라고 마무리를.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바이오주가 아직 성장주지만 미국 예. 같은 바이오주가 이제 그러니까 성숙기에 있는 그렇죠. 사업의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화이자 같은 경우도 이제 막대한 돈을 번 걸로 가지고 지금 신약 관련된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는 부분들로 가는 거라서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렇게 좀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기업은 좀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래 가치를 보면서 대응해 볼 수 있지만 이제 막 개발을 하고 있다, 뭐 임상 시험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과거와 같은 기대감을 놓고 보기에는 지금 시장이 좀 녹록지 않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까요? 티슈진 얘기를 좀 하나 더
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뭐 예. 코오롱 티슈진도 아직 뭐 정해진 건 없다 보니까 근데 정해진 이제 건 한두 달 없죠. 안에 결정 날 가능성도 높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코오롱 티슈진은 좀 이제 다른 이슈로 이제 거래 정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품에 대한 어떤 문제,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내용물에 대한 어떤 이제 거짓 보고 이런 부분들로 한 건데 티슈진은 또 저는 거래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그동안 좀 자금도 좀 추가적으로 뭐 예. 시비 발행이나 이런 부분 했었던 것도 있고 코오롱 그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는 거 본다라면 섣부른 판단이지만 신라젠이 거래 재개된다라면 티슈진도 거래 재개가 되겠지만 뭐 이걸 지금 어떤 아직 확정된 게 없는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조심스럽지 않을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와, 16만 명의 소액주주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거래가 재개되는데 현명하게 잘 여기서 또 대응 전략 마련하시길 응원 드립니다. 자, 저희 심층 분석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